자, 우리 지금까지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마 중간고사 보고 나서 조금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저희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과목에 대한 소개를 드렸었고요. 제가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프린서플이나 아니면 띠어리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 방법론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상호작용 방법론들을 하나씩 그냥 언급해 보면 Direct Manipulation and Virtual Environment라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Menu Selection, Form Filling and Dialog Box. 이게 일종의 클래식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또 커맨드와 내이처 랭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인터랙티브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 방법론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호작용 방법론은 Collaboration and Social Media Participation입니다. 즉, 상호작용 중에서 저희가 여러 명이 같이 공동으로 협업하는 상호작용,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SNS와 관련된 상호작용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제가 약간 휴먼 팩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보고 나서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 기말고사니까 힘내시고 힘내세요. 그 마지막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컬래버레이션이나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약간 SNS 이슈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은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학문 분야다 보니까 사실은 정의로 따지면 이런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 같은 경우도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의 범주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SNS 분야가 워낙 최근에 나온 분야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지금까지 학자들이 정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는 언노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부 휴먼 팩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챕터 9번째의 챕터 타이틀은 이겁니다. Collaboration and Social Media Participation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그 말 자체가 사람은 어떤 커넥션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SNS들을 많이 쓰고 있죠. 여러 가지 SNS 중에서 뭐 이렇게 세컨 라이프도 있고요. 뭐 위키피디아, 여러분 쓰시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것도 당연히 있겠고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말고 뭐 페이스북이나 플리커, 넷플릭스 이런 것도 사실은 대표적으로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주제는 이거예요. The interface for collaboration and social media participation also have limitation and there may be a dark side of the force. 뭐 이게 약간 스타워즈의 메타포를 제가 응용한 거긴 한데 포스에는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 그런 것처럼 SNS처럼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 항상 어두운 면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냥 얼른 생각나는 건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았던 사진들을 SNS에 많이 올리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사진들을 자꾸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우울해지거나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각자 행복할 때도 있고 조금 더 좋았을 때도 있고 이런 약간 플럭세이션이 있는데 SNS에 올리는 사진들은 많은 부분에서 좀 더 브라이트한 면, 즉 뭔가 다크사이드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많이 올리게 되고 또 그런 거를 많이 보면 아, 왜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할까라는 사실은 반대적인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즉 포스에 스타워즈에 나오는 포스에 다크사이드가 있는 것처럼 기술에는 항상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고 다크사이드가 있어요. SNS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브라이트 사이드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다크사이드가 있고 그거 자체가 사람들한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CS 전공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학문적으로 제가 컬래버레이션이나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의 캐릭터리스틱을 한번 분류해 볼게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생각해 볼게요. 왼쪽은 컬래버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은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이라고 불러요. 컬래버레이션이라는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알죠? 저희가 무슨 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대표적으로 컬래버레이션이죠. 제가 여러분과 내지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이메일 보내죠. 또는 전화를 하죠. 또는 오디오나 비디오 컨퍼런싱을 할 수 있죠.
또 여러분들은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많이 쓰는 게 구글 닥스처럼 다큐멘테이션을 온라인에다 올려놓고 여러 사람들이 협업하기도 하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이죠. 이런 콜라보레이션의 속성을 한번 아래쪽에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은 혼자 하면 콜라보레이션이 아니죠. 혼자 하면 2명 이상이 해야 콜라보레이션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십만 명이 같이 다큐멘테이션을 만들진 않죠. 즉 약 2명에서 뭐 많으면 뭐 1000명, 2000명 정도까지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콜라보레이션은 많은 경우에 work related 됐고요. 또한 goal related 됐던 것 같아요. 또한 일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타임 리밋이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정된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콜라보레이션과 반대의 극단에 있는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에서는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반대의 극단을 저희는 뭐라 그러면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랜덤 채팅, 블로그, 유저 제너럴 콘텐츠, 일종의 유튜브 같은 거, 또 태깅, 레이팅, 리뷰잉 이런 건 대표적으로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게 지금 교재 자체가 외국이니까 예제가 대부분 외국 거지만 한국에도 이런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콜라보레이션과 반대로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은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2명? 뭐 이런 경우 잘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은 수십만 명 내지는 수천 명, 즉 단위가 일단 큰 것 같아요. 22, 뭐 2 밀리언일 수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은 플레이풀하거나 프로세스 오리엔티드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일과 관련해서 그렇게 쓰는 사람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펀을 위해서 주로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은 반대로, 즉 컬래버레이션과 반대로 아무래도 오픈엔드죠. 계속 항상 포레버하게 있는 거죠. 또한 상대방 유저, 파트너도 사실 언노운인 경우도 많은 경우에 있어요. 즉 콜라보레이션과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다른 속성을 가지죠. 즉 한쪽은 워크 오리엔티드에 있는 거고요. 한쪽은 플레이풀 오리엔티드에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콜라보레이션과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의 중간에 해당하는 크로스오버 미디어도 있을 수 있죠. 위키라든가 블로그, 채트룸이라든가 인스턴트 메시지,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많이 쓰시는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블로그나 뭐 가상현실 쪽에서는 세컨 라이프 쪽이 일종의 크로스오버 도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왼쪽 극단에서부터 오른쪽 극단까지 여러 가지의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 내지는 콜라보레이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콜라보레이션이나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을 왜 할까요? 당연히 목적이 있죠. 각각의 목적은 매번 다르죠. 한번 제가 하나씩 읽어볼까요? Focus Partnership. 의사들이 어느 환자를 위해서 진단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과도 오고 외과도 오고 여러 그룹들이 모여서 그 환자에 대해서 논의를 해요. 이럴 수 있죠. 또 렉처나 데모도 대표적으로 컬래버레이션이나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저희 이거 왜 찍고 있어요? 유튜브에 올리려고 찍고 있죠. 이거 자체가 대표적으로 렉처를 이용해서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죠. 컨퍼런스, 회의도 할 수 있고요. 스트럭처럴 워크 프로세스, 미팅이나 디시전 서포트도 할 수 있고요. 이커머스 아니면 텔레데모크라시, 원격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자투표 같은 걸 대표적으로 텔레데모크라시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 텔레프레젠스, 임장감, 원격으로 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요소들이 대표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이나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의 목표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걸 위해서 콜라보레이션이나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는 제가 사람 수를 기준으로 내지는 일과 관련됐냐 아니면 플레이풀한 방법이냐에 대해서 기준으로 했다면 공대생들 좋아하는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한번 제가 분류해 볼게요. 타임 스페이스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은 다른 시간, 같은 시간, 다른 장소고요. 다른 시간이고요. 오른쪽은 같은 장소, 다른 장소예요. 즉 왼쪽은 싱크로너스한 거고요. 오른쪽은 에이싱크로너스한 거예요. 위쪽은 코로케이트 된 거고요. 아래쪽은 리모트 된 거예요.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처음으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콜라보레이션이 뭐가 있을까요? 즉 에이싱크로너스하고 리모트한 콜라보레이션이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혹시 이해 들 수 있어요?
에이싱크로너스하고 리모트한 콜라보레이션의 예. 어렵죠? 예를 들면 이메일 보냈어요.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교수님 중간고사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이러이러해서 공부를 많이 못했고 뭐 이런 이메일 오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장소가 제가 있는 곳과 여러분이 있는 곳이 다르죠. 따라서 asynchronous place죠. 죄송해요. 다른 장소죠. 또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내는 시간과 제가 이메일에 답장하는 시간은 다르죠. 따라서 이 두 이메일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블루팀 보드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그룹 칼렌더, 뭐 워크플로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콜라보레이션이 뭐가 있을까요? 같은 시간, 다른 장소. 그렇죠? 비디오 컨퍼런스가 대표적으로 시간은 같지만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가끔 미국이랑 일 때문에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는데 시차 때문에 주로 저는 밤에 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은 오전에 미팅을 하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나라의 시간대가 달라서 본인들이 겪는 시간은 다르지만 저희는 사실 같은 시간대죠. 같은 시간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물리적으로 따지면 저는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는 제 동료는 미국에 있는 거죠. 즉 같은 시간 다른 장소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뭐가 있을까요? 비디오 컨퍼런스, 인스턴스 메시지, 채팅, 그리고 쉐어 스크린, and 멀티 유저 에디팅이 대표적으로 같은 시간 다른 장소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세 번째 해볼까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의 콜라보레이션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쉽지 않죠. 지금 저희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디시전 룸, 저희는 물론 수업이 있지만 무언가를 디시전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는 경우, 아니면 그룹웨어를 한다든가 쉐어 태블을 한다든가 룸웨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티칭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우리 공대생들은 항상 매트릭스를 완성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매트릭스가 남았어요. 다른 시간, 같은 장소의 콜라보레이션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 같은 시간, 같은 장소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했어요. 근데 하나 미싱이 돼 있죠. 다른 시간, 같은 장소의 콜라보레이션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진짜 어려워요. 답은 이거예요. 사실은 최근에 HCI 쪽에서는 다른 시간, 같은 장소의 콜라보레이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제가 다른 시간, 같은 장소의 콜라보레이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 방 내지는 이 강의실 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팀이 와서 바닥이랑 천장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두 번째 그룹이 와서 며칠 있다가 책상이랑 의자를 배치를 하고 조립을 하고 공사를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같은 장소, 다른 시간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컴퓨터가 발달하고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발달하기 전까지의 많은 콜라보레이션은 사실은 다른 시간, 같은 장소의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큰 효율성을 가지지 못하죠. 즉, 저는 앞으로 제가 이걸 하나씩 예를 드릴 텐데 다른 시간, 같은 장소의 콜라보레이션은 빼고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HCI적으로 어떤 식의 예제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different place, different time. 다른 말로 asynchronous distributed interface의 예를 들어볼게요. 즉,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의 콜라보레이션. 제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제가 이메일이라고 그랬죠. 이메일은 당연하겠지만 뭐 몇 초, 몇 분, 뭐 며칠 이 정도의 딜레이를 가지고 반응을 하죠. 또한 이메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 기술들이 있죠. 필터링이라든가 서칭이라든가 아케이브.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이메일을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받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필터링을 해서 중요한 것들만 리스폰스를 하죠. 또 많은 경우에 이메일을 텍스트 온리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큐멘테이션이 포함되기도 하고 포토를 그러니까 사진을 포함하기도 하고 음악이나 비디오도 충분히 포함할 수가 있죠. 즉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파생 기술들이 이메일에서 존재하죠. 그럼 이메일만 있느냐? 조금 더 있네요. 이메일에선 다른 속성도 있죠. 저희가 이메일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데스크탑에서 이메일을 볼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에서도 이메일을 볼 수가 있어요. 데스크탑에서 이메일을 볼 때의 배치와 스마트폰에서 이메일을 볼 때의 배치가 다를 수밖에 없죠. 저희가 앞에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화면의 디스플레이라는 건 대단히 큰 제약 요소죠. 또한 데스크탑에서 이메일을 보여주는 소팅하는 방법과 스마트폰에서 보여주는 소팅하는 방법도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은 그냥 날짜 순으로 소팅해놓고 봐요. 하지만 스마트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하루에 이메일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첫 번째, 즉 보낸 사람 내지는 그 이메일의 타이틀을 가지고 묶여져 있는 이메일들을 이렇게 그룹핑해서 보죠. 즉 누구누구한테 왔다거나 이 주제에 왔던 이메일들만 자동으로 그룹핑해서 보고 있죠. 즉 화면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메일을 디스플레이하는 방법도 사실은 달라져야죠. 또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에 뭐 리스트 서버라든가 아니면 구글 닥스라든가 구글 드라이브,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구글 닥스하고 구글 드라이브니까요. 이런 웹 베이스 디스커션 그룹이나 아니면 그래픽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도 사실은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블로그나 위키피디아도 대표적으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의 상호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죠. 위키 아마 안 쓰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위키라는 게 결국에는 위키피디아가 여러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걸 계속 리바이스하고 리바이스 하면서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정보들만 아케이브로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많은 경우에 무언가를 찾고 싶을 때 위키피디아가 좋은 첫 번째 옵션이 되기도 하죠. 또 다른 시간, 다른 장소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도 사실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패션 서포트 그룹, 여러분 이런 거 보고 한글로는 이렇게 자조 모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 질환에 대해서 논의하고 서로가 아는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패션 서포트 그룹도 사실은 가능한 상호작용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온라인 커뮤니티나 아니면 커뮤니티 파리시, 뭐 프리덤 오브 스피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이런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문제도 존재하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false identifies, 즉 잘못된 정보도 많죠. 이 정보 자체가 올소링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이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 뭔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그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악성 댓글을 단다든가 이런 경우도 대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제들은 조금 저희한테는 다가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재에 있는 예제들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는 밥스 ACL WWW 보드라는 건데 그러니까 무릎 연골에 뭔가 이렇게 손상을 입은 사람들의 자조 모임 같은 거래요. 사실 저도 예제가 사실 한국 예제가 아니라서 여러분한테는 잘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책에 있는 거니까 제가 소개만 할게요. 인터랙티브 게임 같은 게 대표적으로 Synchronous Distributed Application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시간, 같은 장소의 예제는 채팅이라든가 인스턴트 메시지, 텍스팅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다른 시간, 같은 장소의 상호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시간, 같은 장소의 상호작용, 앞에서 제가 예로 들었지만 오디오 앤 비디오 컨퍼런스, 즉 화상회의나 비디오 회의가 대표적으로 다른 시간, 같은 장소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비디오 컨퍼런싱과 관련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이슈가 있어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아직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비디오 컨퍼런싱과 관련해서 뭐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마 제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네트워크 스피드, 뭐가 있을까요? 화면의 사이즈,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한번 그러면 일단 먼저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Slow response time for the entering and leaving session. 당연하겠지만 비디오 컨퍼런스를 시작하고 끝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Distract and background noise. background noise 때문에 사실은 대화가 잘 안 들릴 때도 있죠. 또 inadequate light. 여러분 제가 비디오로 뭔가 이렇게 회의할 때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조명을 앞쪽을 밝게 하거든요. 왜냐면 그림자 때문에. 또 synchronous of the action. 액션이 synchronous 안 될 때도 있죠. 왜냐면 네트워크 딜레이드 같은 게 있으니까요. 또 카메라에는 화각이라는 게 있죠. 따라서 필드 오브 자체가 좁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죠.
또 네트워크 스피드가 좋아지면서 많은 부분 해결돼 가기도 하죠. 하지만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아직도 못 푼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아이 컨택. 여러분 비디오 컨퍼런스 하면서 여러분은 상대방을 보고 있죠. 즉 여러분은 실제 상대방을 보고 있는데 마치 상대방한테는 나를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수업 듣는 지 몇 시간 돼서 알겠지만 사람들끼리 상호작용할 때 아이 컨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런데 비디오 컨퍼런스에서는 아이 컨택이 어렵죠. 왜냐? 나를 찍는 카메라의 위치와 무언가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이 컨택 이슈가 비디오 컨퍼런싱과 관련해서는 현재 해결되지 못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현재까지의 방법은 주로 이런 거예요. 화면 한가운데다 구멍을 뚫어요. 거기다 카메라를 넣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화면을 요즘은 그 모니터의 바젤이라고 하나요? 그 경계가 되게 좁잖아요. 화면을 여러 개를 놔두고 그 바젤에다가 카메라를 작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 끼워요. 그래서 마치 카메라가 거기 있는 것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완벽한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거기를 안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카메라와 저의 위치와 모니터의 위치를 매트릭스로 짜서 트랜스포메이션 공식을 잘 만들면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이 잘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비디오나 오디오 컨퍼런스 is the more appealing than chatting이나 instant message texting. 당연하죠. 비디오나 오디오 컨퍼런스가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필링한 건 사실이죠. 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의 상호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파일럿과 코파일럿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고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의 상호작용이죠. 또 주식거래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 저희가 무언가를 회의를 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이나 디자인팀 회의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의 상호작용이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 부분인 것 같아요. 즉 무언가를 보여주는 라이브 보드라든가 아니면 이 보드에 놔두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아트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이런 아트를 만드는 예제예요.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렉트로닉 클래스룸, 즉 교육과 관련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는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액티브 인디펜던트 러닝이라든가 스몰 그룹 콜래보레이션 러닝 and entire group collaboration 러닝 이런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티칭의 스타일 자체가 다르죠. 여러분은 빔 프로젝터에서 공부하죠. 렉탑에서 공부하고요. 저 학생 때는 쓰시는 걸 주로 썼어요. 필기하는 게 주로 일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 다 필기하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필기를 하기를 강요하기 원하는 데도 있어요. 또 저는 OH 필름 썼던 세대거든요. 죄송해요. 자꾸 그런 옛날 얘기해서 OH 필름이라고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쏘는 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자체가 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티칭 스타일 자체가 바뀌었어요. 거기에 따른 적절한 상호작용 방법인지 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챕터 컬래버레이션과 소셜 미디어 파티시페이션 챕터는 사실은 그렇게 잘 에스태블리시 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분야 자체가 워낙 신생 분야예요. 사실은 제가 최대한 그래도 사람들이 아카데믹하게 정리된 방법으로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야 자체가 신생 분야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사실은 언노운이에요. 다시 전체적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건 여러 가지의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방법론이었어요. 다이렉트 매니플레이션에서 출발했고요. 메뉴 셀렉션과 같은 클래식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랭귀지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인터랙티브 디바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컬래버레이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이 장이 조금 짧은 편이라서 제가 뒷부분의 내용을 조금 더 준비해 봤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방법의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인간과 컴퓨터를 상호작용을 할 때 쓸 수 있는 컴퓨터 사이드의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반대로 저희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로 인간을 컴퓨터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또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액션이 가지고 있는 타임 스케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 휴먼 팩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타임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한테 제가 뭐를 외우라고 해요.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번호가 몇 번인가요? 라고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도 반응하는데 몇 초의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제가 화면에 붉은색이 나오면 클릭하세요 라고 여러분한테 제가 요구를 했다면 아마도 약 한 200에서 400ms는 걸려요. 반응하는데. 붉은색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반응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즉 일반적으로 10의 -1승 세컨부터 약 10의 1승 세컨 정도는 사람들이 반응할 때 커그니티브 밴드라고 해서 인지적 반응 가능 시간이에요.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몇 분이라든가 아니면 몇 시간 이런 건 조금 더 릴레이셔널 밴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며칠이라든가 몇 주, 몇 달 이런 건 아무래도 소셜 릴레이션십을 형성할 수 있다는 면에서 사실은 소셜 밴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실은 휴먼의 액션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반대로 스케일을 낮출 수도 있죠. 10의 -2승 단위로 반응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뉴런을 하나 쭉 놔두고 여기 쭉 클릭을 해서 반대까지 가는 시간을 계산하면 약 10의 -3승 세컨이에요. 즉 1ms 정도 걸려요. 오간도 마찬가지예요. 즉 그 밑에 레벨은 바이올로지컬 밴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즉 사람의 반응 시간은 여러분이 제가 화면에다가 붉은색을 올리고 여러분이 클릭하면 마치 즉각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은 200ms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 사람의 반응 시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즉 사람의 팩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소셜리하게 바뀌고 내지는 릴레이션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또 일정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컴퓨터에 비유해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저희는 CS 전공하는 학생이니까 컴퓨터를 이해한다고 치고 물론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컴퓨터 사이드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내지는 컴퓨터 입장에서 사이드에서 봤을 때 무언가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주죠. 내지는 컴퓨터한테 무언가를 입력을 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풋을 받죠. 또 컴퓨터가 뭔가 프로세스를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웃풋을 만들죠. 대표적으로 키보드나 마우스로 인풋을 넣죠. 컴퓨터에다가. 그리고 컴퓨터 안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결과물을 화면에다 출력하죠. 즉 인풋을 받는 컨트롤이 있고요. 아웃풋을 내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또 디시전을 하는 머신 스테이트가 있고요. 컴퓨터 사이드는 이해하기 쉽죠? 반대로 사람 사이드로 가볼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언가를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듣고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무언가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은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죠. 즉 센싱 사이드가 있죠. 센싱 사이드에서 인풋 정보를 받아서 브레인이 디시전을 하죠. 그리고 나서 리스폰스를 하죠. 교수님 얘기가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품을 해야 되겠다는 리스폰스가 나오죠. 사실은 이런 사이클이 결국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컴퓨터 사이드와 브레인 사이드, 휴먼 사이드가 사실은 양면과 같은 거죠. 즉 인풋 데이터를 센서로 받고요. 브레인에서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리스폰더로 반응을 주는 거죠. 이건 동시에 컴퓨터 쪽에서도 적용될 수 있죠. 따라서 휴먼을 이해한다는 건 사실은 인풋 단의 센서를 이해하고 브레인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리스폰딩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많은 측면에서 휴먼을 이해하는 측면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센싱 어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80% 이상의 정보를 시각에서부터 가져와요. 맞죠? 즉 시각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웠던 그 안구라고 해야 되나요? 안구의 모양이에요. 뭐 이렇게 여러분 아마 기억날진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러드 앤 컨 있었죠. 뭐 이렇게 원추세포하고 뭔데? 러드하고 컨이 뭐야? 간상세포요? 네, 그런 거 모르겠어요. 러드하고 컨이요. 즉 여러 가지 세포가 있죠. 하나는 그 색깔에 반응하는 세포고요. 하나는 밝기에 하나는 브라이트니스에 반응하는 세포도 있고요. 또 안구 수정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근육들이 있죠. 즉 안구는 대단히 복잡한 조직을 가지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사람의 눈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반응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웠겠지만 맹점이라는 거 알죠?
안 보이는 스팟이 있죠. 여러분 맹점 테스트하는 방법도 아시죠? 검지손가락 두 개를 양쪽으로 쭉 뻗은 다음에 죄송해요. 제가 잠깐만요. 이렇게 양쪽으로 쭉 뻗은 다음에 한쪽 눈을 고정을 하죠. 시야를 한쪽 검지손가락에다 고정을 하고 천천히 다른 쪽 검지손가락을 움직이면 이 손가락이 사라지는 시점이 있죠. 이게 바로 맹점이죠. 즉 사실은 저희 눈은 이거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안 되는 분들은 이쪽 한쪽에 시선을 고정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맹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맹점이 없는 사람이면 저한테 꼭 찾아오세요. 저하고 같이 병원에 가게요. 알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한쪽 눈에 시선을 고정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하고 나서 고정만 하면 맹점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또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돼요. 즉 사람은 맹점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 이렇게 보면서 맹점 같은 거 생각하지 않죠. 저희 눈에 안 보이는 점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요? 그냥 블러링 하는 거죠. 여기가 맹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그 주변 색깔로 블러링을 해서 맹점이 아니라고 인지하는 것뿐이죠. 뒤로 가네요. 또 있어요. 사람의 시선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시선은 사실은 중심시와 주변시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러드하고 컨, 원추세포하고 관상세포일 것 같아요. 이 러드하고 컨이 많이 모여있는 데가 있죠. 즉 수정체가 상이 맺히는 가운데 부분에는 러드하고 컨이 대단히 많이 모여있어요. 또 반대로 주변에 가면 이 러드하고 컨이 상대적으로 적게 있어요. 즉 가운데 부분에 러드하고 컨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더 잘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더 많은 레졸루션을 퍼셉션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이 중심시가 되는 거죠. 또 주변 부분에 러드하고 컨이 적게 있다 보니까 레졸루션이 적어지고요. 따라서 정보를 많이 획득하기 어렵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time there was a little 블라블라 이렇게 있죠. 가운데 부분은 저렇게 볼 수 있지만 주변 부분은 흐리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실제 CS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거 뭔지 알죠? 구글 글래스죠. 구글 글래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구글 글래스는 대단히 혁신적인 제품이에요. 하지만 구글 글래스의 상이 맺히는 곳은 어디예요? 자기의 오른쪽 위에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글 글래스의 상이 맺히는 곳은 저희의 중심시가 아니죠. 사실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저희의 러드하고 컨이 모여있는 곳에 상이 맺히는 게 아니고 거의 없는 곳에 상이 맺히죠. 따라서 구글 글래스에 있는 정보를 저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돌려야 되죠. 왜? 내가 그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 나의 중심시를 거기를 이동해야 되죠. 즉 대단히 혁신적인 제품이지만 사실은 비전적으로 봤을 때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죠.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컴퓨터 비전 말고 휴먼 비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주변시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 자체는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은 중심시를 이동을 해요. 주변시로 보는 게 아니고. 즉 무언가를 하면서 동시에 하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또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이게 무슨 예술 작품이거든요. 보여드리는 게. 이 예술 작품을 보고 제가 두 가지 미션을 줬어요. 첫 번째, 사람들이 있는 장소랑 뭐 오브젝트 같은 거를 기억해라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각자 여기 나오는 예술 작품의 사람들의 나이를 한번 추측해봐라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미션을 두 개를 다르게 주면요. 첫 번째 미션, 즉 사람들이 있는 위치들을 기억해보라는 옵션에서는 아이 트래킹을 해보면 패턴이 이렇게 나와요. 어딘지 기억하려고 이렇게 상기하는 느낌을 보여주죠. 또 사람들의 나이를 게스팅하라고 하면 어디를 중점으로 보냐? 얼굴 부분만 봐요. 주변 부분은 보지 않고요. 즉 사람은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내지는 미션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아이 트래킹 패턴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보고 있는 부분도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시각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죠. 청각적인 측면도 있죠. 뭐 intensity, frequency, timbre,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소리에도 사실은 있죠. 또한 소리에는 360도가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저희 시각에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시각 차이를 이용해서 3D 비전을 구현하는 것처럼 청각도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들리는 소리의 차이를 이용해서 3D 사운드를 만들 수 있죠. 즉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무언가 지나간다면 오른쪽 귀에 소리가 먼저 들리고 왼쪽 귀에 소리가 더 나중에 들릴 수 있죠.
반대인 경우에는 왼쪽 귀의 소리가 먼저 들리고 오른쪽 귀가 나중에 들릴 수 있죠. 즉 이어폰 두 개만 있으면 사실은 공간적으로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희는 리제너레이션 할 수 있어요. 무슨 기술을 이용해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건 대답은 안 가르쳐 드릴게요. 왼쪽하고 오른쪽 소리는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수평 방향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소리의 도달 시간이 다르잖아요. 귀가 두 개니까. 그러면 위에서 오는 소리하고 아래에서 오는 소리는 어떻게 구별해요? 사람이? 여러분 위에서 오는 소리와 아래에서 오는 소리 구별할 수 있죠? 이 소리가 위에서 나는지 아래에서 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왼쪽 오른쪽은 귀의 위치가 다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오는 소리 생각해 볼까요? 위에서 도달하는 위에서 오나 아래에서 오나 양쪽 귀에서 들리는 소리는 똑같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위에서 오는 소리와 아래에서 오는 소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컴퓨터 사이언스 기술을 이용해서 3D 사운드를 리제너레이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르면 못하죠. 답은 안 알려드릴게요. 터치도 중요한 요소예요. 터치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무슨 촉각이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은 키보드에 보면 그 두 키 정도 위에 약간 돌기가 있죠. 검지손가락 놓는 위치에 돌기가 있죠. 즉 F 글자 위에 돌기가 있어서 처음 이니셜 위치를 찾게 해주죠. 또 마우스의 휠도 약간 오돌도돌하는 게 있죠. 바이브레이션도 대표적인 터치 스크린 기술 중에 하나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즉 터치라는 게 꼭 하이엔드 기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네거티브 햅틱이라고 패시브 햅틱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햅틱을 구현하기도 해요. 스멜, 테이스트, 냄새나 아니면 이렇게 맛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된 분야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맛 연구가 태동 단계예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냄새나 맛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벌키한 방법이에요. 약간 호수 같은 걸 써요. 이렇게 위치를 가지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무언가 사람이 받아들이는 쪽이었죠. 반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사람이 반응하는 쪽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즉 사람의 모토는 여러분 생각과 사실 많이 달라요. 제가 조금 어려운 의학 그림책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왜냐면 저쪽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센서리 콜텍스고요.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모터 콜텍스예요. 즉 저희의 몸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몸 중에서 촉감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더 크게 그렸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입술이 전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차지하는 표면적은 상당히 작잖아요. 그런데 이 입술을 관장하는 뇌의 기관이 얼만큼 있는지 그 비율을 가지고 제가 콜텍스의 그림을 다시 그려봤어요. 즉 센서리, 감각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람은 저런 곳이 민감해요. 입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손이라든가 이런 곳이 민감해요. 반대로 모터 측면에서 봤을 때 모터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근육은 허벅지 근육이라든가 이런 근육이 큰 근육이지만 사실은 뇌에서 관장하는 근육의 사이즈들, 즉 근육의 부위별로 뇌에서 관장하는 영역의 사이즈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다음과 같아요. 제가 계산한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다른 분들이 계산해 봤더니 다음과 같아요. 즉 손이 관장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고요. 얼굴 근육과 관련해서 관장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입술도 되게 많고요. 혀도 많아요. 물론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촉각 센서리 장비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촉각 센서리 장비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곳에 붙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졸루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못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촉각 센서리로 뭔가 이렇게 9x9의 레졸루션을 만들고 싶다. 즉 어느 정도의 레졸루션을 만들고 싶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즉 사람의 수용기가 그만큼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는 곳에 장착을 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액션에 관련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액추에이션이 그만큼의 능력을 가지지 않은 곳에 장착을 하면 그만큼의 레졸루션을 못 만들어요. 따라서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손이 대단히 좋은 도구죠. 햅틱을 위해서. 또 있어요. 얼굴도 대단히 좋은 도구예요. 혀도 좋은 도구예요. 물론 얼굴이랑 혀에다가 뭔가 이렇게 붙이면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운동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즉 여러분들이 무언가 인풋과 아웃풋을 CS 분야에서 만들고자 한다면 사실은 이런 사람의 레졸루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또 뭐 앞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여러 가지의 림들을 가져요. 즉 이렇게 자기가 반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가져요. 뭐 예를 들면 관절이라든가 근육의 가동 범위 아니면 관절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다 하진 않을게요. 또 음성, 소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상호작용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조금 읽을까요? The most obvious form of the vocalization sounds is the primary channel for the human communication. 사실은 오프라인 상에서 저희는 소리를 이용해서 많은 상호작용을 하죠. 또 뭐 여러 가지 예제가 있어요. 뭐 이렇게 소리를 이용해서 조이스틱을 움직이는 예제도 있고요. 뭐 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하고 하면 오른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소리를 이용해서 뭔가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의 예제들이 있지만 사실 소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고 앞에서 제가 어느 정도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눈도 그렇고요. 머리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저희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수용기이기도 하지만 반응기이기도 해요. 저희는 눈을 이용해서 반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버추얼 키보드를 구현해 놓고 나서 저희의 시선이 멈추는 것을 이용해서 키보드를 리제너레이션 할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예제처럼 머리의 움직임을 가지고 무언가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몸도 마찬가지죠. 즉 많은 경우에 센서리하는 파트와 리스폰딩하는 파트가 같은 경우가 있죠. 또 이 아이로 리스폰딩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예전에는 아이를 이렇게 센서리하는 파트로 생각했지만 리스폰딩 파트도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핸디캡 가지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죠. 또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것, 즉 제가 앞에서 사람 쪽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수용기에 해당하는 부분과 무언가를 반응하는 리스폰드에 해당하는 부분, 거기에 이걸 프로세싱하는 프로세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결국에는 브레인일 것 같아요. 브레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인지도 있고요, 뭐 이렇게 지각도 있고요,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너무 많은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에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뭐가 보이세요? 두 가지가 보이시죠? 사람 얼굴도 보이고 뭔가 이렇게 기둥 같은 게 보이고 그러시죠? 또 왼쪽 보이시죠? 왼쪽에 육면체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사실 좀 이상하죠? 즉 사람은 퍼셉션에서 어썸션을 하고 있죠. 또 이럴 수 있죠. 요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스테레오라는 용어하고요 3D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 스테레오가 3D이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다른 거예요. 즉 앞에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왼쪽 눈에 들어오는 자극과 오른쪽 눈에 들어오는 자극을 다르게 만들어서 저희는 스테레오스코피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저희는 한쪽 눈만 가지고도 3D를 느낄 수 있어요. 즉 여러분 얼굴이 저쪽 뒤쪽에 있는 학생 얼굴이 앞에 있는 학생 얼굴보다 한쪽 눈만 봐도 더 작아 보이죠. 저는 그걸 가지고 제 머릿속에서는 저 학생이 더 멀리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죠. 즉 3D라는 건 꼭 두 눈을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즉 스테레오스코피는 두 눈이 다 필요해요. 하지만 3D는 많은 경우에 스테레오스코피를 일부 포함을 해서 한쪽 눈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또 소실점이라는 컨셉도 알죠, 여러분?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모여가는 점에 따라서 마치 원근감을 느끼게 하죠. 또 그림 같은 경우도 산수화 같은 거 보면 가까운 것은 좀 진하게 보이고 먼 것은 좀 더 연하게 보이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는 3D를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 한쪽 눈만 가지고도. 즉 많은 경우에 3D는 사실은 한쪽 눈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요. 하지만 스테레오스코픽은 달라요. 스테레오스코픽은 정의 자체가 두 눈에 보이는 시각이 달라야지만 구현 가능하죠. 즉 저희가 꼭 스테레오스코픽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3D를 구현하는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죠. 벌써 예제가 다 나왔네요. 오른쪽 거부터 볼까요? 위에가 길어요? 아래가 길어요? 답은 알죠, 여러분? 왼쪽 거 볼까요? 위에가 길어요? 아래가 길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답은 여러분 아시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거였어요. 컴퓨터 사이드에서 무언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인풋을 받고 프로세서가 프로세싱을 하고 모니터가 아웃풋을 내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센싱 방법을 이용해서 인풋을 받고요. 브레인에서 인지나 정서나 뭐 이렇게 퍼셉션한 요소를 이용해서 판단을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터 요소를 이용해서 반응을 해요. 즉 컴퓨터 쪽에서의 인풋과 아웃풋과 디시전을 내리는 머신 스테이트와
휴먼 사이드에서 센서와 리스폰드와 브레인 사이드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을 수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내용은 다 설명드렸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여러 가지 인터랙션 스타일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까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인터랙션 스타일은 Direct Manipulation, Menu Selection, Command, Interaction Device, and Collaboration and Social Media Participation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슈가 약간 달라져요. 다음 주부터는 지금까지는 어떤 상호작용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다음 주부터는 디자인 관련 이슈로 약간 전환을 하겠습니다. 주로 Quality of the Service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인포메이션 서치를 어떻게 하는지 또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